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규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동차와 운전자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핸들과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해 자동차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조작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을 자동차와 같이 살아있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자로 생각합니다. 몸속에 살고 있는 마음이 근육이나 관절 등을 조작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믿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이러한 입장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의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명제인데요. 이에 따르면 나의 존재 이유는 생각, 즉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기계적 법칙에 따르는 물리적 실체이자 마음의 명령에 따르는 도구로 한정됩니다. 마음은 심리적 실체로서 나의 주인이 되는 주체로 상정되고요. 우리 모두 이원론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원론에 물든 교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체로 구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에서 뇌는 물리적 실체인 몸과 심리적 실체인 마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음의 명령에 따라 몸을 조작하는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과 뇌, 마음의 관계는 마음이 주도하는 일방향적이고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됐고요. 이 도구들이 연구에 활용되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들을 통해 관찰된 결과 몸과 뇌, 마음의 기존 입장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중은 사실 도파민과 같은 뇌의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ADHD 스펙트럼을 가진 환자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하기 어렵고 산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깜깜한 밤 홀로 산길을 걸으면 온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중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워있다거나 앉아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뇌가 눕거나 앉아있는 것을 안전한 상태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을 위험 상태로 인식해 우리의 뇌가 움직일 때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 후 집중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에 집중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생각은 그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 생각이 고통스러운 생각이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로잡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은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강도 운동은 대체로 나의 운동 능력의 70에서 80% 이상의 운동 강도를 말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나 관절들에 더 많은 혈류를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뇌의 생각하는 영역들은 혈류의 분배를 줄이게 됩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 영역의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나를 쫓아다니는 그 생각도 같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음이 뇌, 환경, 그리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뇌 그리고 마음이 유기체적으로 통합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몸과 뇌 그리고 마음이 유기체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과 거울 유론의 관계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도덕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심적 작용입니다.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상황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신경세포의 일종인 거울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신경세포는 타인을 보는 행위로 발화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는 행위로 발화한 거울 뉴런에 의해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읽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뇌와 마음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뇌가 뭐 하는 기관이니? 라는 질문에 생각하는 기관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핵심 임무를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해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의 목적은 환경에 대응해 복잡한 신체를 운영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생각 자체가 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마음, 뇌, 몸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면 뇌가 변하고 그 변화로 인해 마음이 변화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뇌의 가소성, 더 나아가 마음의 가소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유래 신경영양 성장인자라는 이름도 복잡한 물질이 있는데 약어로 비데네프라고 부릅니다. 비데네프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시냅스 근처에 있다가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방출돼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높입니다.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했고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데네프는 기억과 학습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기적의 물질이라 불릴 정도로 뇌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활동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비데네프 분비를 촉진하여 공부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동은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인 인지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인지기능이 좋다는 말을 풀었으면 불필요한 자극을 억제하면서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자극은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자극을 변별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저장된 기억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행위에 오류 없이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운동이 자극 억제와 변별, 작업 기억, 행위 모니터링, 인지 유연성 등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지적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적 학습과 상관없어 보이는 운동을 했는데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몸과 마음,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창의적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공부하다가 생각이 막힌다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걷거나 뛰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운동은 지적 영향뿐만 아니라 뇌의 기쁨과 행복을 주관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호르몬이자 행동의 동기와 집중력을 일으키는 도파민, 마약성 물질로 불릴 정도로 기쁨과 쾌락을 일으키는 물질인 엔도르핀,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는 물질이자 일종의 몰핀 효과를 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등과 같이 운동하면 뇌에 기쁨과 행복 물질이 분출되어 웰빙, 즉 마음의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에서는 경제적으로 싸고 약물과 같은 부작용까지 없는 운동이 우울증 약물만큼이나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 보고하며 운동이 감정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걷거나 달리면 뇌에서는 인지나 감정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마음의 기능이라 일컫는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지적 영향과 기쁨과 행복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는 것이 행복해지자
하고 마음먹는 것보다 더 쉽고 실제로 더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내, 마음의 관계에서 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운동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똑똑하고 행복한 뇌, 그리고 그러한 뇌가 만드는 마음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애정이란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간단한 정의는 따뜻함일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애정을 따뜻함으로 설명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품속에서 느낀 따뜻함이 사랑으로 학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짐이라는 이미지로 대비시키고 어려움의 정도를 짐의 무게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감각, 운동, 경험을 기초로 하는 신체적 학습을 통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등 마음의 학습 기능에 초점을 둔 인지적 학습 외에 신체적 학습, 즉 감각, 운동, 경험이 가지는 학습적 의의를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마음의 인지적 구조는 신체적 행동에 영향을 받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신체적 학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습을 더 이상 몸에 한정된 학습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신체적 학습은 전인적 발달에 공헌합니다. 팀 스포츠 활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을 차거나 던지고, 달리고 걷고, 라켓으로 공을 치는 등의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이 결집된 팀 스포츠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일으켜 건강하고 똑똑하고 행복한 뇌로 성장하는 데 공헌합니다. 팀 스포츠 활동은 뇌의 전인적 속성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팀 스포츠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규칙이라는 정해진 규범 아래 동료 선수들과 협력하며 상대와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팀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고 부르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함양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함께 춤추는 것은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같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해체해 우리라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단지 춤을 함께 추는 것으로 우리 또는 함께라는 사회적 공명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과 뇌, 마음의 유기체적 통합 관점에서 팀 스포츠나 춤의 가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듯 단지 몸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배출구, 풍요로운 여가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탐구하는 절차나 인지적 부하가 요구되는 활동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했을 뿐인데 참가자는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더 나아가 전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성장을 자극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신체 활동의 교육적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약 1만 년 전 일어난 농업혁명 이후 인간의 문명은 급격하게 발달하였고 200여 년 전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만 년은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어느 순간 두 발로 땅을 디딘 후 인류의 뇌로 진화해온 진화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이 시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선사시대에서 진화한 원시적 뇌를 가지고 21세기의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사시대처럼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가는 부족의 일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족의 남성은 하루 평균 14km 이상 움직이고 여성들 역시 8km 이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움직이면서 학습하며 우리의 뇌를 진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모니터나 스크린을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좌식화된 생활 방식은 몸뿐만 아니라 뇌와 마음에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현대인에게
선사시대처럼 움직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식행동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고 운동 역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전진기지는 사실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교 밖 환경은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여가 활동은 좌식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도 우리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성적 발달을 위해 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